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경남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4년 전 김해의 한 시민이 김해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료를 김해시에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료가 김해시청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도난 가능성을 두고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졌지만 결국 찾지 못하면서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다시 그 사료를 찾았습니다.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시청 지하의 문서 저장고였는데요.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시청에서 일어날까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은 망국되고 일본 득세 한심하와 문견 없는 아녀자돼 분기 가득하와 선호 없는 사연으로 두어자 지어시니 비소 말고 보옵소서. 김해 장유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김승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 조순남 씨가 일기처럼 써내려간 김승태 만세운동가입니다. 60대였던 조순남 여사는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내방가사 형태로 만세운동의 전개에서 투옥되는 모습과 재판 과정, 마을의 분위기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진 독립 만세운동에 대한 사료가 곳곳에 있지만 조순남 여사의 내방 가사처럼 자세하게 묘사된 기록은 이례적입니다. 후손들은 공공적 가치를 위해 지난 2005년 이 사료를 김해시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술 연구를 이유로 원본을 보려 했던 김용일 씨는 김해시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갑자기 책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여기 할머니 비소 말고 보옵소서 했는데 책을 봐야 비소 말고 보죠. 그거 잘 못 찾는다. 뭐 그러더니 이제 한동안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길래 보관 일지는 물론이고 자료를 기증받은 기록조차 없는 상황. 도난 가능성을 두고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증발한 것만 같았던 김승태 만세운동가 원본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행방을 찾지 못했던 3.1 만세운동 내방가사는 바로 이 시청 지하 문서 보존실의 문서들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흰 한지에 포개어져 서류 봉투에 담겨 있었던 김승태 만세운동가. 기증 이후 14년간 방치되면서 그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상태였습니다. 김해시는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증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증품을 받고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비했던 점은 이제 유족들한테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실 사고 이후 김해시 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한편 역사적 사료의 관리와 공개를 위한 김해 시립박물관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박물관에 가야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김해 전체 역사를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김해 시립박물관을 계획하고 건설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는 뒤늦게 김승태 만세운동가 원본을 민간기록물 기증 1호로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희귀 역사 자료를 10년이 넘도록 방치한 만큼 구멍 뚫린 행정이란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관광 1번지 통영의 관광객이 1년 사이 100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면 관광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만한 수치인데요. 그나마 통영이라서 버티곤 있지만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사람들로 붐비던 유명 관광지는 비어가고 있고 관광객 감소를 견디지 못한 일부 상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통영 관광업의 현 상황과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표영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밀려가지고 몇 터졌는데 지금은 한 반 타작 될까 반이 줄었어요. 아니는 잘 마시는 편이고 통일에는 앞쪽이랑 진짜 안 좋았어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손님이 반토막 났다는 상인들의 아우성. 통영 유명 관광지의 가게 주인이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며 관광 1번지로 꽃길만 걷던 통영의 아성이 무너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2018년 통영을 찾은 관광객 수는 627만여 명. 2017년 734만여 명보다 107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관광객 수가 64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벽화마을로 통영 관광의 심장인 동피랑 마을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해 동피랑 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는 172만여 명. 2017년 223만 명보다 51만 명, 23%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면서 가장 보기 좋다는 곳에 있던 마을 기업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지 손님을 보고 가게를 연 상인들도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부터 동피랑에 정착해 우드 포토를 판매하며 카페를 운영 중인 이강식 씨도 작년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뚝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제 최고치에 이제 경제력이 부과됐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한 40% 정도 그 정도 매출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따져보면 60%가 매출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상권 전체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상인들은 혹여나 올해 더욱 힘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실 여행객들이 없고 손님이 없으면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기운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없을 때가 이제 제일 또 외롭고 쓸쓸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제일 힘듭니다. 지난해 통영의 주요 관광지 12곳 중 관광객이 늘어난 곳은 루지와 박경리 기념관, 벽방산 등 단 3곳. 케이블카와 서피랑 장사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광지는 수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수년간 이어졌던 관광의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1,400만 명 이상을 태워 국민 케이블카로 불리는 통영 케이블카는 탑승객이 140만 명에 달했던 2017년에 비해 지난해 107만 명으로 33만 명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통영 관광 산업이 내리막으로 향하는 이유는 뭘까? 국내 최고의 케이블카로 불리는 한류 수도 조망 케이블카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영 대표 관광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탑승객 감소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비슷한 관광 상품과 여행 패턴의 변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에 있어서의 어떤 그 평준화 그런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젊은 층들이 이제 비용 대비 그 효과를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로 와서 이제 외국으로도 많이 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정확한 인과관계를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제가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들도 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큰 변화 없는 기존의 관광지와 프로그램이 여전히 통영 관광의 중심이라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고 즐길 만한 사람들은 이미 통영을 모두 다녀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차로 뭐 양을 갖다 놓고 이렇게 오는 분들에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기존과는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어필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수치상으로도 뭐 약간의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 줄어드는 폭이 좀 최소한 어떤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통영 지역 내 총 생산 중 관광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3%. 관광이 흔들리면 통영 전체의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경기 침체로 어두웠던 통영에 한 줄기 빛이었던 관광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관광 1번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통영시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영을 이끌고 있는 강석주 시장은 경쟁력이 약화된 레저 시설을 보완하면서
통영을 하나의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섬 관광 활성화와 대형 아쿠아리움 건립 등이 핵심입니다. 시전역을 다양한 스토리를 입혀서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로 묶어 그 안에서 오감 만족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생각이며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대형 아쿠아리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 콘텐츠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한 측면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LH와 손잡고 옛 신화 SB 부지에 문화예술과 연구개발 플랫폼 등이 들어서는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허브로 탈바꿈시켜 기존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관광시설인 통영 케이블카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대체 관광시설이 필요한 시점에 신화 SB 부지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의 성공으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해왔던 통영. 지역 경제를 이끌던 관광산업의 침체로 새로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지난해 부진과 위기를 딛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통영 관광이 또다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지 그 시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내 최초 로봇 테마파크인 마산 로봇랜드가 9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진입도로와 안전점검을 이유로 벌써 두 번째 개장 연기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 백조 5마리가 음악 소리에 맞춰 현란한 움직임을 선보입니다. 음악 속도에 따라 백조들의 움직임도 점점 빨라집니다. 마산 로봇랜드의 로봇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백조 로봇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로봇 테마파크인 마산 로봇랜드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5개 콘텐츠관으로 구성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250여 대의 로봇을 통해 재미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의 장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8월까지 안전점검을 마치고 임시 개장 후 9월 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당초 마산 로봇랜드의 개장은 지난 4월이었습니다. 7월에 한 차례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연기된 것입니다. 진입도로인 국도 5호선 개통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7월 말에 임시 개장이 된다는 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기라든가 또 우기를 이를 감안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말 내지는 8월 초 정도로 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장이 되더라도 로봇 산업과는 동떨어진 위탁시설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불리한 입지 여건으로 입주기업을 찾지 못했던 연구개발센터에 대해 현재 11개사가 입주 의향을 보였고 올해 말까지 15개사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의 연기 끝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마산 로봇랜드. 쇠퇴하고 있는 옛 마산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주민들의 오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7월 경남 지역 단체장들이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는데요. 재선에 성공해 진보교육 2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1년을 되짚어봤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진보교육 자치 2기 시대를 야심차게 연 박 교육감은 지난 임기에 추진했던 정책을 직접 발로 뛰며 챙겼던 1년으로 자평했습니다. 지난 4년이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많이 적용을 했다면 지난 1년은 좀 더 적극적인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그런 행정을 펼쳐온 것이 차이점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육감의 지난 1년 단연 성과는 무상교육의 가시화입니다.
중단된 지 3년 만에 올해부터 경남도 내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부활했고 학부모들의 큰 부담인 수업료도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차례로 지원됩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와의 협치로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체육복, 교복값까지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뭐 학용품 사는 돈 말고는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무상 교육이 이제는 완벽한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게 5년째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박 교육감의 남은 과제는 주요 공약의 실현.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은 교육부가 입지 조건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박 교육감은 교육 인권 경영을 대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그 노력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분들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필요하면 그분들을 모셔서 제가 한 번 더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경남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박 교육감. 남은 3년 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달부터 공론화 추진단을 만들어 앞으로의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한 동네의 유일한 은행이던 우체국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익성이 낮단 이유에서인데요. 당장 어르신들은 돈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부터 걱정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우체국을 찾은 한 주민이 간판을 내리는 우체국을 보더니 당황해합니다. 지금 당황해요.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일단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 있어서 되게 편했는데 아쉬워요. 마을의 한 현금 인출기 앞에서는 한 할머니가 한참을 혼자 씨름하더니 이웃의 도움을 받고서야 돈을 찾습니다. 안 옵니다. 나는 세대기 해줍니다. 내 딱 앉아있으라 보고 지가 다 해주는 세금도 그걸 지가 다 받죠. 그럽니다. 나 다리가 아프면 못 걸어 다니겠어. 자산동 우체국이 문을 닫은 뒤 펼쳐진 풍경입니다. 삼복도로 아랫동네로 버스도 다니지 않는 이 비탈길 동네의 주민 20%가 65세 이상 노인. 그동안 우편, 택배는 물론 전기요금 내거나 돈을 찾고 넣는 것 편하게 하던 우체국이 없어지자 불편이 이만저만 커진 게 아닙니다. 떨어진 수익성을 이유로 부산지방우정청이 이 우체국 문을 닫자 어르신들은 현금 인출기를 찾아 500여 미터 언덕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기관이 철거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억울하고 좀 화가 나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 과연 우리 그 자산동의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 대책도 철거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우정청은 같은 자리에서 우편과 택배 업무만 하는 우편 취급국을 새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을 공고를 저희가 오늘부터 하는 거고요.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9월달쯤 돼야 아마 영업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 나타나면 또 재공고를 해야 되고요. 현재 저희가 공고하면서 ATM기 이제 설치 어떤 공간 확보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 경남 337개 우체국 중 운영 효율화 정책에 따라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은 310곳. 수익성에 빌린 우체국이 공적 기능을 포기하면서 당장 어르신들은 공과금을 내는 것부터 걱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어려운 농가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농민 수당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농민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안 지역에서 매실과 벼농사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50살 조병옥 씨.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지만 매년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도 농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외국 농산물 유입으로 농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농촌 사회 자체가 해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때 빠지게 고생해서 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을 때 국민들로부터 농업이 이 농업은 소중한 것이 함께 지켜야 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농업은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할 때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속상하고. 지자체가 농민들을 지원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농가에 돈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식량 공급 이외에도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26일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한 전남 해남군의 경우 1년에 2번 3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 농민수당의 필요성은 거론되고 있지만 지급 범위와 금액의 기준이 되는 관련 조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한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지급조례안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공익적 기능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여기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리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을 위해 4만 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아직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절차는 많이 남아있지. 지급 대상이나 지급 방법이나 또 어쨌든 간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농민들이랑 이런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 급속히 몰락하고 있는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와 상생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민수당 제도. 조례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수의 주민 서명이 필요한 만큼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부터 모바일 창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창원시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발행 규모는 100억 원이며 2달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상품권은 편의점과 제로페이가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9월 이후에는 택시요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현재 경남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은 2만 1,000곳으로 이 중 절반인 1,500곳이 창원에 있습니다. 합천군이 영상 테마파크 분재공원과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4일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문준희 군수를 비롯해 성만진 군의장, 김윤철 도의원, 황무영 한국모노레일 대표와 김덕은 한국기록원장, 지영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장식은 개회선언과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코끼리 미끄럼틀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 모노레일 탑승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합천 분재공원은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한국정원과 야외분재원, 어린이정원 등 3가지 구역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영상 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을 연결하는 490m의 모노레일은 2량 1편성으로 최대 60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탑승에서 하차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사립유치원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의 보람유치원이 경남도 교육청에 기부 체납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창원 성산구의 보람유치원이 지난달 초 건물과 부지를 기부하기로 하면서 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보람유치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바꿔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헬로 이슈 토크가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민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농업인 월급제입니다. 얼마 전 거창군에서는 첫 농업인 월급이 지급돼 화제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농업인 월급제의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도내 지자체와 농업인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죠.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규 경남도 농업특별위 농정혁신분과 위원장이자 거창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거창군 농업인들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선 지난해 함양군이 먼저 시행을 했는데 거창군도 올해부터 시도를 하는 거죠? 네. 네, 지난달 20일에 거창군에서 이제 농업인 월급이 이제 그 시행이 됐죠. 뭐 정확하게 이게 농산물 대급을 이제 선지급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을 이제 흔히 있는 농업인 월급제다, 농민들에게 이제 월급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농협과 농민 간에는 벼수매에 약정 체계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출하할 벼의 한 60-70% 예상 금액을 농협에서 먼저 농가에게 지불을 하고, 네. 그다음에 농협에서 이제 그 수매가 일괄적으로 끝이 나면은 일괄적으로 농민들은 이제 농협에 원금을 다시 상환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농협의 지역 농협을 통해서 이제 지급이 됐는데, 지난 4월부터 벼 재배 농가를 통해서 이제 거창군에서는 신청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급 대상의 어떤 그 절차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아서 농가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물량으로는 40kg들이 이제 한 가마 기준으로 약 4만 5천 가마 정도고요. 전체 237농가에 이달부터 약 10월까지 5달 동안에 출하 약정 물량에 따라서는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70만 원까지 농가의 월급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매달 월급으로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쉽게 농업인 월급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아닌 거죠? 정확한 명칭은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의 농사를 지은 것들을 연말에 일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건데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농민들이 먼저 대출을 당겨 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협, 행정, 농민이 계약을 맺었지만 농민들이 그걸 먼저 쓰는 것에 대한 무이자 대출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앞서도 짚었지만 이 제도가 도내에서 두 번째입니까? 시행되는 건데요. 이번 추진이 국장님이 지금 속해 계신 거창 농업회의소가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게 농업회의소가 있어서 유리한 정책은 아니고요.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이긴 하나 이게 이제 지자체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안적 농업 정책들을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회의소가 있고 없고의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농업회의소는 이게 전국적으로 아직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시범 사업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도내에서는 거창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남해가 네. 그 다음에 만들어졌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 확정된 데까지 준비하는 곳을 다 포함하면 30곳 아직 되진 않습니다. 충남은 광역 단위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농업인 월급제를 두고 퍼주기식 행정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농업인 월급제와 농민수당을 좀 같은 방향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두 제도는 좀 다른 의미죠?
이게 명칭에서 오는 오류인 것 같아요. 농민들이 월급도 받고 수당도 받는다 이러니 뭔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 지급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판매 대금을 선지급 받는 형태고 농민수당은 바로 이제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활동,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활동 또는 농촌의 경관이라든지 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가치에 그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것이 이제 가장 효용적인 정책으로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뽑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사실 농업인 월급제와 농민수당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농업선진국은 사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오히려 이런 공익적 직불제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그 지속적인 농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도시의 평창에 비해서 농촌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타당한 정책, 정의로운 정책이 농민수당 정책이라면 농업인 월급제는 그것과 좀 개념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농업인 월급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농업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지표를 보면은 그 농촌 시장의 그 대외적인 개발 압력, 그 다음에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농가 소득이 지금 불안정하죠. 이런 세 가지 지표만 봐도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은 그 벼를 제외하면은 곡물의 자급률은 23%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농업 자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2018년 농림업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고령 인구는 약 60% 정도.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이 이제 농촌에서는 고령 인구죠. 그다음에 부채나 소득을 보면은 부채나 소득이 전부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3,500만 원 내외. 그러니까 경남은 정확하게 3,750만 원이 이제 작년도에 우리 경남의 농가 소득인데 평균 부채는 3,327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매년 작년보다 26% 증가했는데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지출하는 그 지출액이 역시 이것도 3,3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농가에서 수입이나 소득이나 부채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방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몇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상당히 세우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정부는 지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농민 월급제는 농민들이 바라는 그 소득의 어떤 그 보장 대책 효과는 저는 좀 적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평가를 해본다면 이제도 어떨까요? 이게 올해 출발점이라서요. 사실 저희들도 올 연말에 좀 냉정히 평가를 해볼 참인데 도내에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농협 또는 농가의 만족도가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딱히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고령 농가라든지 이제 갓 농업에 진출한 기농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생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수요자인 농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만족도가 크게 높진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농업인 월급제가 갖고 있는 이 양면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죠. 이게 농민들은 그해 농사를 짓고 연말에 목돈을 만지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어떤 가계 자금이라든지 영농 자금 또는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빚을 갚는 게 일반적인 농민들의 어떤 가계 운영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달달이 조금씩 당겨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겨 쓰는 것이 생활 자금 중심이다 보면 연말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나서도 목돈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사전에 미리 다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자체별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정책을 운영하는 그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성과가 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올해 한번 마무리 시점에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창의 경우에는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면적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목을 쌀로 단일화했습니다. 이게 사과 농사 짓는 농가 또는 다른 채소 작물이라든지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 거창은 현재 쌀 농가로 좀 단일화했고요. 그 면적도 이렇게 그 아주 대농가들이 있지만 좀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최소 금액을 이렇게 20만 원에서 최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는 대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해서 이런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들 또는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시작된 함양군에 비해서 거창의 신청 농가가 좀 높은 편이라면서요? 예, 이게 쌀 단일한 장목이긴 하나 거창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 거창군수님의 정책이자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정책과 공약에 대한 그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또 이렇게 같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작을 일찍 했지만 이러한 그 실효성들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진행이 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돈을 만지는 데 익숙한 농민들이 달달이 들어오는 농민 월급제, 농업 월급제 자체가 한계를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함양도 이제 양파로 품목까지 확대했지만 만족도가 좀 낮은 것, 그리고 경남 도내의 다른 지역들도 품목을 확대는 하려고 하지만은 실제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이렇게 작기 때문에 농민들의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은 장목이 좀 한정돼 있는데 농민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완화해야겠다, 좀 넓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남에는 이제 함양군이 작년에 이제 먼저 시행이 됐고요. 그 올해 이제 고성, 어령, 거창군 그리고 남해군에서 이제 농업인 월급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우리 방송에서도 농업인 월급제보다는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용어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썼으면은 그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 농가의 참여와 만족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시행된 지가 1, 2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농가에서는 이게 선지급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장래의 빛이라는 개념이 또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월 분할해서 받으면은 이게 돈이 이제 그 좀 해프죠. 응? 목돈이 안 되고 그다음에 품목이 이제 벼 품목에 한정이 되고 그다음에 영세농 경우에는 받는 그 선지급 대금이 적죠.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적은데 지자체나 농협에서도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반응이 이제 시원찮으니까 굉장히 좀 그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농가의 어떤 그 면적 상한제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변동할 가능성,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지자체와 농협의 협의에 의해서 품목 확대는 가능하고요. 면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함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에서 주산물인 양파까지 확대한 것. 완주 같은 경우는요. 품목이 축산물까지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늘, 양파, 꽃감, 블루베리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 지급액도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 품목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학교 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출하 농가들 같은 경우 직접 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좀 더 확대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라면 농업인 월급제 자체의 어떤 품목 확대라든지 면적 확대를 통한 그 지급 기준을 늘리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연 농업인 월급제가 농촌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근본적인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고요. 이 수확기에만 사실 농민들의 소득이 쏠리거든요. 그걸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농협에 이렇게 얽매이는 농민들의 종합값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 이제 빚을 내는 것이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년 농사를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이제 농가 경영의 어떤 그 뭐랄까 과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변칙적으로 쓰는 것이긴 한데 농민들은 여전히 좀 어색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이게 이자를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생색을 낼 수도 있고 농협도 그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저 먹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농협이나 지자체로 봤어도 이게 조금의 효용성은 있으나 실제 만족도가 높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근데 만일에 이상기후라든지 올해같이 양파의 문제도 있지만 갑자기 농업이 이렇게 농산물이 이렇게 변동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고스란히 농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또 빚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죗값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서의 양면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런 월급제에 대한 보완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이런 공익적 활동 역할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농민수당 같은 경우가 요즘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멀리 보면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또 농민단체, 농협이 함께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농민수당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현재 경남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경남도 이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조금 속도가 빠르긴 한데요. 우리 농업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이 농민수당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발의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구체적인 이제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아주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남도의회에서도 농민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그 입법 활동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남도 지자체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자체장인 우리 김경수 지사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장의 이런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공론화해야 될 것 같고 농민수당이 이런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 또는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되는 과정이 저는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지자체의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농민 월급제 그리고 농민수당 같이 시행될 가능성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뭐 농민들이 최고로 바라는 게 같이 시행되는 거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농촌은 고령화, 저출산, 빈곤 뭐 이게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 농촌은 이 굴레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어렵고 이미 그 농촌의 어떤 몰락까지도 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답인데 저는 뭐 이런 문제를 그 농업의 문제는 국가적인 자원이고 국민의 그 기본 생존권 그리고 공익적 가치 이 세 가지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농업의 월급제는 뭐 지자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지만은 사실 몇 달이 지나면은 그 농가가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한 대안으로 우리 그 국장님도 말씀했지만은 농민 소득의 그 기본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국가가 그죠 국가 책임을 해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거는 농민 수당도 좋고 월급제도 좋지만은 한편으로서는 현금 복지 논쟁이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과연 이 문제를 농민들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 대타협위원회를 시장 군수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뜻도 중요하고 농가의 뜻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는 게 중요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 꼭 필요한 수요자인 농민들에게 저는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붕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농업의 문제나 먹거리의 문제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도 더 이상 생색내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생산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저는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농민들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마땅한 책무를 함께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농민수당이 그러한 역할들의 어떤 매개적 정책이자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업인 월급제가 사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점은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농업인 월급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농업인 월급제로 월급을 받는 농민들이 정말로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농촌에서 이 정도면 내가 생활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만족도는 농민들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농협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그러한 협의와 또 그러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는데 모두가 좀 주체적인 주인의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창군을 시작으로 한 농업인 월급제, 현재 경남도 농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